오늘은 본청동의 현인 봉현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옹달님. 오랜만입니다. 예, 급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다름이 아니라, 핫하죠, 비트코인 때문에. 맞아요. 다름이 아니라 비트코인 때문에 연락을 급하게 네, 드렸는데요. 네, 제가 봉현 형님 인터뷰를 한 거를 네네, 찾아봤어요. 과거에 웅달책방에서 언제 했나. 네네. 그때가 2022년 초였어요. 2022년 초요? 예, 한 3, 4월 것 네네네, 같아요. 지금 날짜가 4월 거 제가 지금 영상을 확인은 했거든요. 네네네, 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거의 이제 1년 6개월이 벌써 지난 거예요. 시간 빠르네요. 와, 근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넘었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봉현이 형님 말씀 듣고 비트코인 또 계속 사모으기 시작하고 떨어져도 사고 막 저도 이제 많이 또 모았고 꽤 많이 모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영향을 또 많이 미친 분이라 이 네네. 고점을 돌파했을 때 봉현이 형님을 꼭 인터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네네. 우선은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뭐 지금 거의 한 2주 만에, 1주 만에 뭐 거의 뭐 30% 이상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네, 지금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 금융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에서 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임박했다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제 블랙락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 신청했었는데, 음,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증권 예탁 결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등록됐다는 소식이 일단 1차적으로 뭐 트위터 이런 데 전해졌고, 음. 지금 IBTC라고 해서 티커명까지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시장에서는 이제 승인의 조짐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음, 원래 근데 이제 미국 ETF 상장의 그 핵심이 뭐 사실 증권거래소랑 뭐 증권거래위원회, 우리 SEC라고 부르는 거기 심사가 핵심이긴 한데, 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티커를 등록하고 증권 예탁 결제원에 등록하는 거는 이제 그 ETF를 승인하기 위한 어떤 절차 중에 하나라서, 뭐 이게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뭐 ETF가 승인이 된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여전히 뭐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 자체가 승인이 확실하다거나 아니면 임박했다라는 어떤 신호로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해가지고, 네. 아마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급하게 좀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승인 절차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막바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고, 이제 그걸 통과해야지만 이제 최종 승인이 되니까, 네, 음,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 정도면 진짜 이제 승인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출시가 되면 네.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긴 하나 보네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그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ETF를 론칭하고 이제 자금을 모으면, 그 모은 자금을 가지고 현재 그 뭐 시장에서 이제 현물 비트코인을 반드시 사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음, 별다른 수요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신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이슈가 있었을까요? 뭐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약간 좀 약간 마이너한 이슈이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음, 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뭐 금리가 뭐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 보면 대충 10월에서 연말 이때 사실 좀 약간 투심이 항상 좋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에 이렇게 조금 상승을 이끈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막바지라고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네. 그래도 뭐 거의 통과되었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당연히 뭐 미래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음,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수많은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올해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그런 어떤 의사결정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 정황상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관들이 이렇게 ETF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러시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대중들이나 기업들의 실제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뭐 자산 운용사가 없는 수요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올해가 안 되면 내년,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된다라는 근거는 사실 이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남미, 뭐 호주 이런 데서는 이미 현물 ETF가 상장이 됐고, 이건 사실 늦으면 늦을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기만 할 뿐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점의 문제지 무조건 된다. 근데 그 시점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다. 왜냐면 자산 운용사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이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시점은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좀 꾸준히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 승인 시점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막 1년 있다가 네. 2년 있다가 된다 할지라도 모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네, 저도 모으는 거고.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승인은 언젠가 된다라고 치고 네네네.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격으로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 이게 아무래도 목표 기간 설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우선 제가 좀 그전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 시가총액이 뭐 어떤 귀금속 수요나 반도체 수요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 대략 1경 정도 되고 뭐 이 금액이 대충 뭐 애플의 시총이 한 3, 4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 지금 비트코인이 대략 800조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금 시가총액의 어떤 한 8%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음, 이때까지 오기까지가 15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그 어떤 금과 같은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데는 저는 한 10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데 8% 차지하는데 15년이 걸렸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초연결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파파고 같은 번역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뭐 전 세계로 번역돼 가지고 확산이 되면 빠르게 확산이 되면 금이 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가치 저장의 역할을 따라잡는데 저는 10년이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고 뭐 물론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이것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그런 여지도 있지만 그냥 무난하게 한 10년 정도면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바램과 전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00조가 1경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한 13, 4배? 예, 13, 4배 최소 그 정도는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런데 보통 10년에 선진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한 연 단위로 한 6, 7% 발생한다라고 보면 그 CPI 말고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라고 보면은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15, 15배, 20배 정도까지는 10년 안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이 넘는 거, 1비트코인이 5억이 넘는 거네요. 5억 이상 가겠죠. 네네. 야, 그렇구나. 원화 기준으로. 뭐 그때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음,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방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카톡방에 몇 군데 네네네.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금 덜 모았다고.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아, 그쵸, 그쵸. 다. 막 질문을 던지는데, 네.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가격이 한 4,600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맞아요. 4,700? 4,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어떤 좋은 자산을 사는데 저는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몸을 사리는 게 맞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지금 바로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현물 ETF라는 그 확실한 호재가 이제 승인 예정되어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바로 기관들이 현물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증세 환경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각국 정부의 역할이 조금씩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의 어떤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그전에는 이제 자신들의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을 모으고 주식을 모았는데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에 대한 보유세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산을 팔았을 때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있고 뭐 증여 상속세 같은 부분들 뭐 이게 탈세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의 넥스트 스텝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그 돈이 많은 자본가들의 움직임이 그 자본이 들어올 여지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 주변에 뭐 실제로 지금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일들이 좀 제가 많이 겪었어요. 이건 뭐 인간 지표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성급한 일반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아는 걸로도 조금 유명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요. 지금 미국 채권금리 5% 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후에 뭐 지금보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이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나중에 정말 나중에 먼 미래에 다시 유동성이 좀 확장이 되고 또 금리 인하가 오면 그때는 또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몇 년 보고 모아간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 지금은 뭐 좀 매수를 미루기보다는 그냥 지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윤이 형님하고 2022년 4월에 네, 촬영을 했는데 1년 6개월 전이죠. 네, 이때도 비트코인 상당수를 갖고 계셨는데 네네, 이때부터 지금 거의 1년 6개월 지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동안 기간 동안 힘들진 않으셨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진짜. 이게 아무리 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음, 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건 또 다르잖아요. 실제 그 네. 또 하락장을 맞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음, 그때 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보고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음, 그래도 조금 그 자산이 우량하다는 거에 대한 뭐 믿음을 오히려 키울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는 건 약간 반 농담이고 실제 저는 유의미한 많은 수량을 또 그 기간 동안에 좀 모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네, 오셨군요. 지금 돌아보니까 네네네 지금 돌아보니까 그 하락장이 오히려 제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으는데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가격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닌데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그게 아무리 확신이 있고 이미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해도 네, 그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1년 6개월 이렇게 버티셨는데 지금 네,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호재들이 정해진 호재들이 있고 또 반감기 같은 것도 확정된 있고 미래. 확정된 미래가 있으니까 네. 굳이 뭐 많이 재지 마시고 적절하게 네. 하시다가 그냥 사시면 좋겠다. 네, 아예 뭐 비트코인이 없는 분이라면은 진짜 바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한 번에 몰빵하라는 뜻은 아니고, 음, 네, 충분히 공부하시되 일단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또 혹자는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4,600, 막 5,000 이렇게 가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같은 코인인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쪽을 보시는 거죠. 알트 투자. 네. 그래서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뭐 저는 사실 모든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 뭐 모든 알트코인이 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진 않지만 그 뭐 알트마다 각 내러티브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비트코인보다 확실한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굳이 확실한 게 있고 그 확실한 거에 확정된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굳이 그걸 짐작해서 다른 걸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 좋은 자산이 있고 펼쳐진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걸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추후에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면 그때 알트코인은 옵션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초보자분들한테는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아래로 투자하라고 조언을 드리거든요.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다고 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아래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아래부터 위로 가는 거는 아마 그 올라가기 전에 아마 자산이 다 깎여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오늘 그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서도 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어떤 코인을 사셨는데 뭐 그 코인이 한 3개월 만에 번 수익 네. 그거를 그 비트코인이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압도했다고. 이겼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답인 것 같다고. 비트코인 답인 것 같다고. 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좀 길게만 보면은 네. 비트코인이 더 만족스러웠다고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물론 더 나은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는 자산이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적더라도 그 네. 우직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면은 더 이게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길게 보면 결과가. 저도 개인적으로 1년 6개월 전에 그 봉윤 형님 만나고 나서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네. 아,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 비트코인 자체도. 근데 아, 사실 이해가 어렵죠. 알트코인은 더 힘들잖아요. 변동성도 더 크고. 변동성도 크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알트보다는 좀 비트코인 좀 네, 저도 말씀. 뭐,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거의 99% 정도 암호화폐 중에서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무조건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9%. 네. 그 또 이런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네, 비트코인을 그 네,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 뭐 그게 채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미디어에 아, 많이 네, 나오는 거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네, 뭐 아, 테슬라나 코인베이스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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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 어떠냐. 실제로 보니까 이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TR도 비트코인 뭐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상도 올랐고, 뭐 코인 베이스도 아마 변동성은 좀 있지만 비트코인 오른 만큼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저 웅다님이랑도 얘기 나눴던 건데 그 미국 주식이잖아요. 결국엔 코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만약에 팔아서 그 공제받는 거 빼고 양도 차익 22% 내면 사실 비트코인 오르는 거랑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사하기도 하고 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세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어떤 비트코인의 사실 진정한 가치는 거래소에 두서 이제 둬가지고 양도 차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지갑으로 빼가지고 내가 정말 주권을 가지고 그 음, 보관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수익률만을 봤을 때 그런 대체 투자를 하는 것들이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하진 않지만 뭐 세금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 수익률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수하시는 게 그리고 매수해가지고 뭐 가능하시다면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한번 보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봉윤이 형님은 비트코인을 네. 언제 파실 거예요? 일단 단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뭐 정말 나중에 제가 돈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뭐 팔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떨어지니까 항상 자산으로 더 좋은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아마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게 나오면 팔거나 그럼 그 정도예요. 아니면은 정말 제가 이제 뭐 은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에 누가 아파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죠. 네. 그런 네. 상황이 아니면은 굳이 그걸 팔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통화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 어떤 분들은 그 네. 비트코인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 많죠. 네. 이 비트코인의 탄생, 네. 2009년이니까 그쯤에 이제 네.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면서 네. 비트코인 같은 것이 앞으로 또 탄생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막 몰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봉현이 형님은 이 비트코인의 탄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역사상 어떤 비싼 가치를 갖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희소성? 그리고 역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은 이제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디지털 상에서 뭐 디지털 상의 그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는 무제한으로 복사가 가능해졌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랑 이제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그걸 이제 비트코인 처음으로 화폐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희소성과 소유권을 구현해낸 자산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우려하시는 것들은 이제 똑같이 비트코인 같은 거 제2, 제3의 비트코인이 탄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 특징은 희소성이지만 그 다음에 똑같이 희소하다면 두 번째는 역사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2, 제3의 비트코인이 제1의 비트코인 같은 희소성을 구현하더라도 이미 비트코인이 발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1의 비트코인의 역사성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동일한 희소성인데 역사성에서 밀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지금 비트코인이 2009년에 처음 채굴된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2, 제3, 제4, 제5의 비트코인들이
수차례 나왔었는데 그게 다 실패했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이제 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예,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미 생겨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비트코인을 지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예, 하여튼 더 많은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이 제1의 비트코인은 제1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와 유사한 다른 것들은 네,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갖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진짜 이 비트코인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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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말 이런 자산이 또 탄생할까? 네. 막 그런 정도의 막 감정 상태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게 사실 저도 이해는 해요. 그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되고,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해 뭐 철학이나 역사나 그 어떤 실제 그런 사례들을 공부해보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저는 이해하고, 그 충분히 인정하는데, 또 그거를 어느 정도 객관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너무 자산에 빠지다 보면, 그 어떤 현실적인 어떤 판단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균형을 좀 잘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자산이다라는 데는 전 당연히 동의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진 돈의 꽤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아까 이제 특별히 타이밍을 재지는 않으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온체인 데이터인가요? 막 그런 게 되게 아, 많더라고요. 네네네.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뭐 제가 좀 들어본 거는 뭐 MVRV, 뭐 레인보우 차트 뭐 네, 되게 많던데 혹시 뭐 네. 이런 기술적 지표 같은 거 참고하시는 건 못 드신가요?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격 뭐 중요하고 지표 중요하고 사람들 심리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얼마에 샀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 뭐 4,600이어도 내 평단이 2천만 원이면 마음 편한 거고 4,600까지 올랐어도 내 평단이 8천만 원이면 마음이 불편한 건 똑같은 거라서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일단 사고 나서 내 평단보다 떨어지면 더 사고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더 사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어, 너무 뻔한 얘기지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 남들이 좀 안 사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간 지표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 분위기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장인지 아니면은 윈터인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남들이 다 뭐 죽어난다, 곡소리 난다 이럴 때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는 하락장 동안 저는 거의 뭐 월급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모았었고 그 외에도 저 뭐 아르바이트 하고 또 다른 걸로 이제 벌었던 돈들을 대부분 비트코인 뭐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많이 매수해가지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좀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지표를 진짜 참고만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오늘 네. 이렇게 막 급등하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과매도 이런 지표에 따르면 4,200만 원일 때도 사면 안 돼요, 원래. 어, 근데 그때 산 사람이 지금 하루 만에 4,600까지 벌은 거잖아요. 따지면. 어, 그러니까 그런 지표가 사실은 뭐 어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뭐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마음이 편하다면 그런 지표를 정해주는 건 전 좋다 생각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꾸준히 사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자산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르니까 이거 지금 네,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답해 주시기를 네, 기회는 또 온다고 여기서 또 네, 떨어진다고 급등한 네네, 자산은 또 급락하기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하시면서 매수를 말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장.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분할 매수는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분할 매수가 중요하고 내가 산 평단보다 많이 떨어졌으면 그땐 조금 확 많이 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너무 막 한 달에 5만 원씩만 사면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크게 막 수량을 늘리긴 좀 어렵잖아요. 평단을 낮춘다거나. 그래서 그냥 계속 꾸준히 사다가
뭔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매수하는 비중을 떨어질수록 더 늘려서 평균 단가를 더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만약 그렇게 샀는데 또 떨어지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뭐 음, 5년, 10년 정도 이제 장기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는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 그 주식 투자도 하시잖아요. 주식하고 있죠. 주식 투자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으셨나요? 주식 투자도 해봤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게 음, 맞추면 다행인데 틀렸을 때는 또 그 맞았던 거를 다시 또 그 수익을 또 돌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뭐 음, 잘 아시겠지만 전 주식도 적립식으로 잘 투자해가지고 이제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폭락장이 왔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초우량한 자산들만 이렇게 적립식으로 골고루 사가지고 또 전체적인 평단도 낮추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봉현이 형님 인터뷰하면서 좋았던 점이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어, 크게 크게 보고 그냥 그 큰 줄기 맥락을 보고 네, 사실 그 디테일을 막 일일이 보면서 하는 거는 사실 그게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 싸움이지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봉현이 형처럼 이렇게 분할로 딱 접근해서 크게 크게 딱딱 그 들어가는 거, 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금액과 또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멘탈만 좀 관리만 할 수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투자가 사실은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회사 끝나고 와가지고 막 그런 디테일한 거 다 공부하면은 저희 언제 가족들 돌보고 친구 만나고 사실 맞아요. 투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투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그런 걸 이제 자기가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그 회사의 매출액도 보고 막 뭐도 찾아보고 무슨 지표도 보지만 사실은 또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면 그런 데이터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그래서 좀 어떤 거시적인 전반적인 이 우리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일단 그걸 먼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행사나 아니면 신문을 보면서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는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투자를 하면 그렇게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되게 봉윤 형님 말씀 들으면서 실제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그랬더니 이제 비트코인 투자도 빨간불이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옹달님 비트코인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아, 네, 이렇게 조금 맘 편하게 투자를 네. 해서,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 좀 걸려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수요가 계속되는, 지속되고 어,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속 사면, 큰 네, 맥락에서 사면은 결국에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은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꼭 그 대상이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수요가 지속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수가 네. 아니라, 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지구촌에 살고 있잖아요. 초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어, 어떤 하나의 시장만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음,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무조건 상승한다. 요 원칙을 바탕으로 그 원칙에 맞는 그 기업들을 아니면 혹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80억 그 전 세계에 걸친 자산으로서 봤을 네, 때 지금 네. 또 미디어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 이슈잖아요. 네, 네. 팔레스타인. 네. 네, 이게 지정학 이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꿈틀꿈틀 움직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이 맞습니다. 중동 전쟁 이슈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시대가 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 그리고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 또 동시에 온라인으로는 진짜 초연결된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인류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를 살았지만 좀 약간 슬프긴 하지만 지금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번에 전쟁도 있었고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번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지진 났는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터키에도 튀르키예에도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전통적인 자산이 그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나 아니면 자연재해 앞에서 의미가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전 초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깨닫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자산의 단점들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스타링크 다 연결돼 가지고 인터넷 쓸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태양광 같은 거 발전기 사용해 가지고 이제 뭐 로컬 발전해 가지고 뭐 전쟁터나 아니면 재난 지역에서도 인터넷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인터넷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이런 암호화 자산밖에 없다, 디지털 자산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서서히 인식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자산의 중요성이 늘어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존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여기 말고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아마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주식 말고 이제 새로운 신생 자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 또 자연재해 같은 것들 기후 변화 같은 게 이제 많아지면서 그런 뭐 홍수나 가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농작물이나 토지나 부동산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음. 뭐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이제 경험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 뭐 바로 당장 그런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가진 않겠지만 그거의 필요성을 지금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고 이 속도랑 방향은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최근에 어떤 네, 한 분과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그 만약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안 났다면 네, 중국과 대만 혹은 네. 뭐 더 나아가서 한반도까지 아, 그쵸. 어쩔 수 없죠. 여기에서도 되게 전쟁 이슈가 부각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정말 전쟁이 나면 우리가 뭐 우리 거 뭐 이렇게 도망가더라도 뭔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유형의 것은 가져가기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이런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그 지정학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굉장히 네. 생존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담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금 그런 자산이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게 사실 저도 제가 뭐 되게 인사이트가 좋거나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선택이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을 선택하는 행위가 점점 더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걸 제 주변에서도 실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변화의 초입에서 우리는 그 기회를 마주했는데 이제 그걸 잡고 안 잡고는 개인의 어떤 관심이나 역량에 따라 좀 달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부자분들도 비트코인 많이 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제 주변에 실제로 좀 많이 사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진짜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진짜 이 점점 유형의 자산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가는 거, 네네. 이게 아직은 초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2008년에 백서가 배포되고 2009년 1월에 첫 채굴이 발생해가지고 뭐 넉넉 잡아도 14년, 15년밖에 안 된 신생 자산이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막 만 배, 10만 배 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사실 좀 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의 비트코인의 위치는 IMF 직후에 강남 아파트 떨어진 강남 아파트 정도? 그러니까 네, 지금 사도 뭐 개인이 한 생을 좀 부유하게 누리는데 뭐 2, 30배 오르면 충분하잖아요. 어, 어떤 자산을 샀을 때. 그래서 그 정도를 바라보고 저희가 왜냐면 우리가 뭐 10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30대라고 치면은 뭐 한 20년 뒤에 이제 노후 자금으로 여유 있게 쓰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 30대가 열심히 모으면 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20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 노후에 충분히 든든하게 뭐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만한 돈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여전히 저는 초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봉현 형님,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폭등을 해서 4,500만 네, 원, 이제 5천만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아, 이것만은 꼭 알면 좋겠다,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장기간 높은 가치나 평가를 받는 어떤 사람이나 뭐 서비스, 물건 같은 거는 이제 인류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물론 중요하죠.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신생 자산이 왜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주목을 받지 않았을 건데 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도대체 이 신생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난 지역에서 아니면 뭐 어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어난 지역에서 아니면 또 어떤 정부의 역할, 독재자가 어떤 그런 역할이 커지면서 개인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는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물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신생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특징도 공부하고 나면은 아마 이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봉현 형님, 되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네. 신간이 곧 나온다고요. 아, 지금 열심히 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네. 뭐예요? 아, 지금 가제긴 한데 제가 네. 첫 번째 책을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썼는데 음, 이제 두 번째 책은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이렇게 될 것 어, 같습니다. 월급날마다 비트코인을 산다. 네, 실제 사고 있고. 아, 예, 너무 기대되고, 그 책 나오시면은 또 한번 출연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 제 생각과 이렇게 좀 철학을 담아가지고 음, 정말 쉬운 언어로 업계, 가상자산 업계랑 무관한 사람의 언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나오면은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봉현 형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아, 너무 너무 괜찮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봉천동의 현인 봉현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